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이행래입니다. 3, 4월에 수업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학습 전략을 이제 처음에 선택을 할 때 기본적인 개념부터 이제 출발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요 개념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제 고민을 해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 내용들이 학문적 관점이 꼭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 형식 이런 것 등등도 중요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직관에 의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이 주어졌을 때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배경적 지식이라든지 또는 나중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확장되어서 응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면서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 즉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의 의미 이런 것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하면 공부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되고, 이 개념이 이제 이루어지면 복잡한 예도 중요할 수 있지만 항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예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위한 예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복잡한 예보다는 단순할수록 좋아요. 단순할수록 좋고 이 예가 개념과 관련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예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단순한 예를 가지고는 앞에서 말한 우리가 어떤 배경이라든지 확장성이라든지 또는 그 개념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기에는 조금 약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것을 그 개념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확장성, 그 다음에 그 얘가 가지고 있는 배경적 의미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그 다음 단계 가서는 앞에서 제시함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예를 이제 제시해 주는 게 좋다요. 그래서 이 조금 더 복잡한 예를 드는데 우리가 이제 그 수업의 이제 한계는 뭐가 되는 거냐면 교사임용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합적인 예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복합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개념이 섞여진 문제들도 있고 또는 여러 개의 영역이 같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 타 과목과의 연계성이 가끔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개념과의 연계성, 영역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제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 수업적 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업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영역과 영역 사이의 관계를 제시하는 것은 현재 입장에서는 이제 쉽지 않다. 현재 입장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그 적용이 되는지 또는 계산이 조금 더 어떻게 복잡한지 그래서 계산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복잡하게 넘어가는 게 좋겠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관련된 용어를 해석해 보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다룰 때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서 문제를 이제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제시된 어떤 용어들을 해석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전략을 수립하는 건데 이 전략을 수립하기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내용이 문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멀티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인 개념이 아니라 멀티적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그 다음에는 피드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드백을 할 때는 반드시 내가 문제를 풀었으니까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구나 라고 보시지 말고 이 내용이 개념과 다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을 보실 때 요거를 이제 조금 글씨가 잘 안 보일 텐데 요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되는 거. 이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전체 과목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들으실 때 어떤 문제들이 이제 발생될 수 있냐면, 개념 내용을 이제 내가 설명을 한다. 개념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노트 필기하는데 이제 집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노트 필기하는데 집중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는 경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게, 그래서 노트 필기가 조금 늦어진 것 같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휴대폰들을 요즘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휴대폰으로 수업 내용들을 갖다 촬영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사진으로 찍어 두시고, 그 다음에 수업 내용에 이제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니까 그걸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내가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수업 내용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자료가 날아갔을 테고요. 아마 우리 여러분들 자료에 보시면 해석학 조직도라고 이 페이지에 나와 있죠? 여기 없나요? 그럼 이따가 다시 이제 보시고, 이제 이 조직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서 해석학 내용을 하는데, 이제 가능하면 수업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제시를 할 텐데, 우리가 여기에서 해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학에서 이 분석의 키는 무엇이 가지고 있냐면 극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극한 개념이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인 여기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된다. 그래서 극한 개념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겠는데, 우리가 미분 가능성이든 적분 가능성이든 극한이든 모두 다 극한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자, 그 극한의 개념을 이제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실수계라는 것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 실수계는 학교 수학에서는 실수계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실수체, 다시 말하면 실수는 덧셈 군이 되죠. 실수는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곱셈의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곱셈의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곱셈의 항동원, 이걸 일명 단위원 1이 존재하고, 0을 제외한 모든 원소는 곱셈 여원이 존재하죠. 또 실수는 분배법칙이 성립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체라고 얘기하는 건데, 실수는 체가 된다. 실수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를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순서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수는 대서관계가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학교 수학은 이것을 완비성 공리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완비성 공리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게 학교 수학이고요. 이거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실수계라고 하고, 실수계 속에 있는 원소를 실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학교 수학은. 근데 이 말을 브루바키는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브루바키는 구조적 입장으로 접근을 했어요. 브루바키는 이제 구조적 관점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 첫 번째로는 대수적 구조. 이 대수적 구조라는 말은 오른쪽 표현과
조금 확장해서 볼게요. 오른쪽 표현과 연결을 시켜보면 실수체를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서 구조, 일종의 순서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내용이 다르는데 위상적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위상적 구조는 쉽게 얘기하면 원근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로 번역할 때 제일 쉬운 단어는 거리 개념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를 만족하는 것을 완비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비성 공략은 뜻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를 만족하는 걸 완비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완비 구조 속의 그 내용을 보시면 유리수는 대수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순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유리수에는 위상적 구조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유리수 두 점 사이에 거리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조밀성 때문에 유리수에는 이런 개념이 없고요. 복소수는 대수적 구조가 있고 위상적 구조가 있지만 복소수에는 순서 구조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실수, 유리수, 실수, 복소수 중에서 이 세 가지 구조를 완벽하게 만족하는 것은 실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관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부하는데 얼마나 영향이 있습니까라고 얘기해 줄 수,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나중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보면, A와 B가 같습니다라는 질문이 던졌대요. 그러면은, 거리에서 보시면, 여기서 내가 유클리드 거리로 얘기하겠습니다. 거리 개념이 있으면 A와 B가 같다의 뜻은 뭐예요? 어떤 양수보다도 적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거리는 0보다 큰데, 크거나 같은데, 어떤 양수보다 적다 그러면 그 경우 값은 0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거리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런가 하면 덧셈 개념에서는 A-B가 무엇이 된다는 뜻으로 번역을 합니까? 0이 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곱셈의 관점에서는 B분의 A가 몇이 된다? 1이 되는 경우. 물론 B가 0이면 안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추상적인 내용으로 넘어가서 보자요. 추상적인 내용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개념을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뒤에서 얘는 위상수학 내용이니까. T2 공간이라는 개념이 넘어갔을 때 두 수가 같다라는 말의 뜻 정의는 A를 포함하는 모든 열린 집합과 B를 포함하는 모든 열린 집합에 대해서 G intersection H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뜻으로 두 수가 같다라는 말을 정의를 합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말의 요지는 이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했다 안 이해했다는 지금 안 중요해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공간, 우리가 사용하는 구조에 따라서 두 수가 같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일 쉬운 말로 순서 관계가 주어졌다 그러면 A와 B가 같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데 실수는 이것도 이용해도 되고 실수는 이것도 이용해도 되고 실수는 이것도 이용해도 되고 이것도 이용해도 되고 이것도 이용해도 되는 거예요. 실수는. 우리가 말하는 이 실수 개념, 이제 나중에 공간 가면 이제 좀 내가 한 말이 바뀌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다양하게 번역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두 수가 같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해석은 뭐다? 다양해질 수 있다. 이 다양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실해석학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이 브루바키가 주장하는 바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가끔씩 이런 말들이 있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무지한 사람보다 이해할 때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해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 그러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게 오히려 공부하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마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를 놓고 보시면 요 위까지는 교사임용 시험에서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30년이 약간 안 됩니다만 30년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30년 동안 해석학 문제만 100문제가 넘게 나왔어요. 그런데 한 문제 나왔다. 그러면 거의 무시해도 되는 수준의 문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얘네들은 시험에 나올까 봐가 아니라 뒷얘기들의 배경적 지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왔던 내용은 이제 조밀성의 문제입니다. 조밀성의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나오지만 얘네들은 배경적 지식의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오는 것들은 크게 세 가지, 세부적으로 말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의 관점으로 수열의 문제를 하나의 소재거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모델 중에 하나고요. 이 수열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본다면 급수도 일종의 수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함수열, 함수항 급수까지 첨가를 시키면 최소 한 문제, 최대 두 문제 정도가 여기서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가 벗어났죠, 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차이는 뭐냐면 고등학교는 미적분학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분석적인 것보다는 결과론적인 걸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값을 구하는 데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런데 해석학은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분석하는 게 목적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나오는 내용은 무엇의 문제예요? 판정법의 문제가 돼요. 결과가 얼마입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하는데 아까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과보다는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긴다?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논리에 의해서 또는 어떤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 수열이 수렴하는지를, 즉 단조 수열에 대한 원리를 이용한 건지 부분 수열에 대한 원리를 이용한 건지 코시열을 이용한 건지 상극한과 하극한을 이용한 건지 급수를 이용한 건지 등등에 따라서 이 내용은 바뀌어질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요. 대체로 첫 번째는 이제 처음 시험 나온 96년도 때가 이제 그때가 첫 번째, 그때는 이제 객관식이 나왔지만 97년도 이후부터 이제 주관식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데 그때와 그 다음에 2009년도부터 제시됐던 객관식의 문제, 그 다음에 2014년부터 다시 나왔던 지금의 형식을 띤 서술형의 문제, 그때 이제 서술형과 논술형이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2021년입니까? 그때부터 논술형이 사라졌죠. 근데 그때부터 쭉 나오는 게 뭐가 되냐면 시험이
2000년을 기준으로 큰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뭐 이 말이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말입니다만 2000년을 기준으로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요 공개를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때 이제 뭐가 되냐면 과목 수가 조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분방정식이라는 과목이 공식적으로 사라지고요. 수학사라는 과목도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고전기하의 문제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이 안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과목들이 이제 이때 그 전에 약간 나오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미분 기하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미분 기하가 기하라는 관점에서 나왔지만 미분 기하라는 것이 오늘날의 지금의 틀을 맞춘 건 2000년 이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다가 시험 범위도 어느 정도 출제위원들에게 제시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게 2009년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되냐면 큰 내용이 객관식도 나왔지만 2차 시험에서 논술형이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이때 논술형이 100점 만점으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100점 만점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이때 나왔던 게 뭐냐면 해석학, 현대대수학, 교과교육론 플러스 알파예요. 이 알파가 미분기하도 될 수 있고 알파가 위상수학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개 과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 문제당 20점짜리 시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과교육론과 연계시키면 30점짜리가 출제도 됐어요. 그러면 30점짜리가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단편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과목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이게 나오면서 시험 영역이 확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이게 학부 수업인가 학부 과정인가 의심했던 내용들이 출제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냐면 이때는 2차가 없어지죠. 2차 논술이 없어집니다. 2차 논술이 폐지가 되는데 폐지되는 것에서 단순하게 끝난 게 아니라 이때 나왔던 2차 논술의 문제들이 일부 5점짜리 문제로 출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30점짜리를 5점으로 20점짜리를 5점으로 축약한 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과거와는 다른 시험 범위가 완전히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과목이 해석학하고 현대대수학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현대대수학이 되게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제도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과정 안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해석학에서만 본다면 그 일관되게 나오는 내용들은 함수열과 함성급수인데 최소 한 문제, 많이 나온 애는 2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서요. 우리가 이 내용을 할 때 수열의 수렴성 문제가 제시가 된다 그랬을 때는 이런 것들이 값이 얼마입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하는 쪽에 포커스를 둔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문제가 돼요. 이게 정해진 바는 없는데 기준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 기준이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점수를 분배하는 과정이 있죠. 뭐 근데 교과교육론은 일반적으로는 30에서 35%가 교과교육론인데 수학교육은 언제부턴가 30%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30에서 35%인데 30%로 정해졌어요. 그러면은 80점에 30%니까 24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과목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그럼 나머지는 정해진 게 없는데 대학교에서
각 대학교에서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을 봅니다. 몇 학점을 이수해야 됩니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점수가 배정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내가 지금 한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과목이 이제 위상수학이라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본다면 위상수학은 6점이 나와야 됩니다. 6점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애는 4점이 나오고 어떤 애는 6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가장 그 변화가 심한 게 뭐냐면 해석하기 10점에서 8점으로 변화되는 현상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복수함수론이 6점에서 8점으로 늘어나요. 근데 이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절대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럼 10점과 8점, 6점과 8점을 보면 6점과 8점은 문항수는 똑같은 거예요. 6점은 2점짜리와 4점짜리가 나왔다는 뜻인 거고 10점과 8점은 세 문항에서 두 문항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2021년도 이후에 시험 문항수가 줄어듭니다. 시험 문항수가 줄어드는데 결정적으로 줄어드는 게 뭐가 줄어드냐면 기평이 8문항에서 6문항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점수 조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초창기에는 어떻게 조정을 했냐면 위상수학 복수함수론 2점과 실해석학 2점을 결합시켜서 4점짜리 시험 문제를 만들었는데 최근 2, 3년 동안에는 그런 현상이 거의 없어지고 그냥 복수함수론 이렇게 딱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의 점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정해진 바는 없지만 최근의 흐름으로 본다면 세 문항에서 두 문항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시험 영역은 정해졌는데 문항수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결국은 복합적인 문제가, 즉 해석학은 영역 간의 통합 문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그럼 영역의 통합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수열 플러스 수열과 그 다음에 적분, 특히 중에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개념 이런 것들이 나온다든지 또는 수열과 로피탈의 정리라든지. 그러니까 수열이라는 문제가 그전에는 단편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이 수열의 문제가 단편 플러스 다른 내용과 연계시키는 형태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더 통합적인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하시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와 끼워준다면 수열의 문제가 함수의 극한 또는 연속과 연계가 되는데 이 문제는 그전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최근의 흐름에 반영됐다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이런 현상들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새롭다 이런 말은 이제 해줄 수는 없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해석학은 분석적 사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 개념은 키는 극한이라고 했죠. 근데 상대적으로 시험에 극한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극한 개념은 무엇으로 보냐면 시험 문제보다는 아주 기초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돼요. 함수의 극한 개념이. 그러면서 연속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뭐 중간값 정리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서 수열과 함수의 극한 또는 연속과 연결된다. 그래서 코시열의 보존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표현은
이건 나중에 여기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는데 연속이란 단어로 바꿀게요. 평등 수렴이란 개념이 있긴 합니다만 연속이란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형태들이 이제 제시가 되냐면 그러면 연속도 나오는데 균등 연속 또는 평등 연속 이걸 또는 균등 평등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고른 연속. 나오는데 이 둘의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연속이라는 측면에서 균등 연속이 나오면 연속이 되는 건 맞는데 일반적으로 연속이면 균등 연속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왜 할까?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나올 수 있고 이 고민은 바로 코시열의 보존성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평등, 균등 연속을 공부하는 이유는 딱 이거 하나인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균등 연속인지 고른 연속인지를 하는 무엇에 대한 판별의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판별의 문제. 자, 잠깐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판별이라는 개념들이 나와요. 이건 판정이다, 판별법이다, 판정법이다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목적이 뭐냐 그러면 판별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판별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검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판별법을 통해서 이것이 이론이 성립하는 것인지 이게 수렴하는 건지를 판정하는 것에만 목적을 둔다. 그래서 이론적 검증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정법을 쓰는 게 더 중요한가만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 논리, 형식 안 중요하다. 증명 안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판정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판정자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급수는 우리가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 급수는 일종의 수열의 스페셜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열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느 책을 보시든 급수는 불친절합니다. 급수가 이제 불친절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급수는 수열의 특별한 모델이다. 근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수열은 일반적으로 극한값을 찾을 수 있겠는데 급수는 값을 구하는 게 매우 어렵다. 이제 그게 이제 좀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배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 그 다음에 적분 가능성.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본다 그러면 요거예요. 수렴, 수열의 수렴성, 미분 가능성, 적분 가능성. 아까 내가 해석학은 크게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 세 가지가 시험의 배경이다라고 보시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들이 이제 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신다면 적분 가능성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적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적분 가능한지를 판정하는 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의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얘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적분, 이때 이 적분이라는 말은 특별한 말 없이 전부 다 리만 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만 적분 불가능할 때의 문제예요. 그럼 리만 적분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적분할 수가 없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무슨 적분? 2 이상
적분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미적분학은 이상적분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해석학은 이상적분 가능성을 판정하는 게 뭐다? 주요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것들이 여기서 이것을 하는데 무엇을 이용을 해서 급수를 이용을 해서 얘네들이 판정하는 것들도 하나의 대안거리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성 여기에 주어진다면 여기에서 미분 가능성의 목적은 미분의 목적은 뭐죠? 미분은 뭐죠? 뭐 한자로 표시한다면 미분은 잘게 썬다란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왜 잘게 썼냐 이런 거죠. 그럼 우리가 곡선의 문제가 나왔다면 곡선을 잘게 썰게 되면 직선의 모양으로 바꿔줄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잘게 써는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랬을 때 이게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무슨 문제예요? 근사값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값을 구할 수 있다면 굳이 근사값을 구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사값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참값을 구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또 미분을 통해서 최소값 문제를 논의하기도 하죠. 근데 오늘날은 공학이 너무 발달된 관계로 우리가 수계산으로 근사값을 구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사값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오차를 무엇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차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 핵심 이론이 바로 뭐다? 테일러 정리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방금 말했던 요 이론들, 다시 말해서 수열의 문제, 미분 가능성의 문제, 적분 가능성의 문제, 조금 더 치면 연속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종의 한 번에 해설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런 문제예요. 글씨가 조금 화면이 좀 글씨는 잘 안 보일 겁니다만 한눈에 이렇게 이제 보자 그런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론이 뭡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요거예요. 함수열, 함수항 급수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아무리 지나쳐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고 얘가 시험 문제는 거의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해도 틀림이 없고 그 다음에 많이 나왔던 해는 3문제 중에 2문제가 여기서 출제된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이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되겠죠? 자, 잠깐만요. 요 혹시 요 담으려면 담으시. 아까 내가 말한 걸 그림으로 다 안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내가 1, 2월에는
내가 이제 그 제시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해석학을 강의를 했고요. 3, 4월에는 정동명 선생이 쓴 실해석학 개론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해석학 개론이란 책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보통 이 책은 정해진 바는 없지만 대학교 교육과정으로 본다면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예요. 내가 이 말을 한 이유는 4학년을 대상으로 강의한다라는 얘기는 2학년, 3학년이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2학년, 3학년에서 보통 우리가 위상수학이라는 것을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 책 안에는 위상적인 요소들이 원본에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강의하면서는 가능한 한 위상적인 내용을 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 그러니까 원본을 보시면 원본과 뭐가 다르지? 그러면 원본에서는 위상적인 요소들이 계속 들어가 있는데 내가 이제 수업하는 내용에는 위상적인 요소를 가능한 한 뺐다. 이게 이제 다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 이 책은 수열 다음에 급수가 나옵니다. 연속 다음에 함수열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열 다음에 급수가 나오고 함수열, 함수항 급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속 나온 다음에 연속 함수열, 연속 함수항 급수가 나와요. 미분 가능성 다음에 또 미분 가능한 함수열, 미분 가능한 함수항 급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함수열과 함수항 급수가 맨 챕터마다 매번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나는 따로 그냥 묶어서 매번 하지 않고 마지막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것에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고만 이제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계 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완비성 공리라는 것을 이제 보시면 X가 실수의 부분 집합인데 여기서 이제 무엇이 아닌 공집합이 아닌이에요. 이것일 때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실수 A가 존재를 하면 우리는 X를 위로 6A인 집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S가 음의 실수들의 모임이죠. 그럼 이 말은 모든 S에 대해서 S는 무엇보다 적거나 같습니까? 0보다 적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S는 우리가 위로 무엇이다? 유계가 됩니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위로 유계가 될 때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 A를 집합 X의 무엇이라고 명명하자? 상계라고 명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서 X는 0보다 적거나 같기도 하지만 X는 1보다 적거나 같기도 하고 X는 2보다 적거나 같기도 하고 등등등등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러면 0도 상계고 1도 상계고 2도 상계고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상계는 유일하다, 유일하지 않다? 유일하지 않다란 뜻이 되겠죠. 오케이? 얘기가 됩니까? 그럼 저 아래로 잠깐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X가 위로 유계라고 하면,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말한 무엇이 존재한다고 그랬냐면, 위로 유계라고 하는 것은 X에 무엇이 존재하겠습니까? 상계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상계는 일반적으로 유일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러한 상계가 주어졌을 때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상계, 그것을 우리는 최소 상계 또는 무엇이라고 한다? 상한이라고 얘기를 쓰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로 이렇게 표현됐죠.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이런 거를 참고로 보시면 돼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물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여러 개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집합에서 S라는 예제 1에서 나온 집합에서 S의 상계를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1을,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2를,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3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숫자가 다르니까 뭐가 됩니까?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적인 제일 큰 방안이 바로 뭐다?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찾아보자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이건 언어적으로는 참 쉬워요. 상한이란 상계 중에서 무엇을 뜻하는 거다? 가장 작다. 이건 언어적으로는 쉬운데 이거를 개념적으로는 이 말로 문제 풀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계라고 말하는 것은 상한이라는 말은 얘가 상계 중에서 가장 작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양의 실수가 주어지더라도 알파 마이너스 입시론과 알파의 관계는 절대 무엇이 성립되지 않아요. 등호가 성립되지 않죠. 그러면은 이것을 말로 표현하면 얘는 무엇이 아니란 뜻이에요. 얘는 X의 상계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임의의 입시론에 대해서 적당한 X가 존재를 해서 어떤 관계? 알파 마이너스 입시론보다 큰 X가 존재합니다. 라는 뜻의 문제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다루실 때 등호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게 자, 무슨 얘기와 연관이 되냐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위상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 이 위상에 수많은 이그젠플들이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이그젠플들이 존재할 때 유클리드 거리를 통해서 만든 위상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일명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책에서 보통 위상이니 또는 통산 위상이니 또는 유클리드 공간이니 이런 말을 써요. 오케이? 자, 이런 말들을 이제 위상에서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엇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냐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내가 이 말을 여기서 들고 온 이유가 여기에서 우리가 열린 집합의 개념과 일반적으로 무슨 집합은 뜻이 다릅니까? 열린 집합과 닫힌 집합은 뜻이 다르죠? 그리고 이것들의 성질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X가 이거다라고 하는 집합은 열린 구간 얘죠? X가 이렇게 되면 얘는 닫힌 구간 얘죠? 그러면 얘는 열린 집합의 개념이고 얘는 무슨 개념이에요? 닫힌 집합의 개념인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내용은 열린 집합의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상적 내용의 스페셜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위상적 사고와 일관성이 있으려면 여기에서 성립도 되고 여기에서 성립된다라고 양쪽에서 다 성립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왼쪽에서 성립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야 위상적 사고와 항상 뭐다 내용이 일관성이 있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여기서 표현해 볼게요. 알파가 X의 상한이다라는 것의 정의는
무엇을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알파가 당연히 알파는 x의 상계가 되는 게 맞죠? 즉 모든 x에 대해서 즉 여기는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계 중에서 제일 작다라는 뜻으로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은 x의 상계가 아니라는 뜻은 얘보다 더 큰 원소가 x에는 적어도 몇 개는 있다요. 하나는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적당한 x가 존재를 해서 이런 관계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얘네들은 원래 뭐보다 적거나 같아요. 요거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여기에서 멈췄지만 훗날에 당연한 얘기는 얘네들은 무슨 관계가 돼요? 알파는 알파 플러스 입실론보다 적다죠? 그래서 요거 내용을 변경을 시켜주면 x 마이너스 알파는 무엇보다 적다가 됩니까? x 마이너스 알파는 입실론보다 적다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극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이라는 말의 뜻은 언어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만, 언어적으로는 이런 뜻이지만 실전에서 사용되는 핵심 이론은 양의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존재한다. 즉 요거는 동그라미 2번에 대한 해설이에요. 여기 안에는 1번의 뜻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상계가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상계라는 말의 뜻을 이걸로 이제 표현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이 말을 바꿔서 번역해 보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모든 x에 대하여 x보다 적거나 같은 여기 a가 아니라 문자가 잘못됐네요. b가 존재하면 우리는 b를 이렇게 하면 x를 아래로 유계라고 표현을 쓰고 반대로 스몰 b를 x의 무엇이라고 한다? 하계라고 얘기를 한다. 3번 x가 위로 유계인 동시에 아래로 유계인 x를 우리는 간단하게 유계라고 하죠. 이 말은 조금 더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적당한 양의 실수 m이 존재하는데 무엇을 뜻하냐면 모든 x에 대해서 x의 절대값이 무엇보다 적거나 같은 m보다 적거나 같은 라지 m이 존재하면 우리는 x를 무엇이라고 하자? 유계인 집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집합은 위로 유계는 무엇은 안 됩니까? 직관적으로 아래로 유계인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상하는 0이 되겠죠. 자, 요게 주어지면 얘네들은 모든 x에 대해서 x는 몇보다 적거나 같습니까? 절대값이 1보다 적거나 같으니까 얘네들은 유계가 되겠죠. 유계가 되고 여기에서 상하는 1이고 하하는 몇이 됩니까? 0이 되죠? 그런데 이때 1은 S의 원소이고 0은 어디의 원소가 아니에요? S의 원소가 아니죠?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상한과 하하는 S의 원소일 수도 있고 S의 원소가 안 될 수도 있다. 즉 S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간지를 연연할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이거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얘가 S의 원소입니까? 아닙니까는 위상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닫힌 집합입니까? 아닙니까의 문제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닫힌 집합과 아닌 것과 연계가 됩니다만 여기서는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이런 기준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자는 얘기예요. 자,
하한을 이제 얘기를 보면 하계이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계도 일반적으로 유일하지 않다예요. 그러면 하계 중에서 가장 큰 하계 중에서 가장 큰 하계를 우리는 하한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인프라고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베타 플러스 입실론은 무엇이 아니다야. x의 하계가 아니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합니다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뜻이 되겠죠. 입실론이 양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x-베타도 무엇보다 적다? 입실론보다 적다라는 뜻으로 활용이 됩니다. 오케이? 물론 이것도 2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시 이제 이쪽 가서 공부를 다시 볼게요. 내가 이 그림을 이제 그려놓는 것들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개념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책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그러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참 쉽잖아요.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상계를 상한이라고 한다. 이 말은 되게 쏙 들어오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직관적으로는 알파가 상한이야 이 말은 해줄 수는 있는데 누군가가 논리적으로 알파가 상한인지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러면 얘가 제일 작으니까 이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제일 작다라는 말을 할 때는 뭔데? 그러면 바로 요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실 때마다 눈으로는 이해는 쉬운데 상대를 설득시켜야 될 때 그때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러면 요와 같은 방법들을 자꾸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우리가 분석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말도 이제 똑같은 뜻이고요. 내가 무슨 말을 했었냐면 상계가 존재하면 일반적으로 유일하지 않다. 알파가 상계면 알파 플러스 1도 상계고 알파 플러스 2도 상계고 상계는 유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이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한다고 그랬습니까? 유일성 때문에 하는 거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알파 1과 알파 2가 x의 상한이라고 한다면 얘는 x의 무엇이에요? 상계죠. 그렇죠? 알파2는 얘도 x의 상계죠. 그래서 얘를 무엇이라고 한다면 얘를 x의 상한이라고 한다면 상한 중에서 가장 작은 상한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상계를 우리는 상한이라고 하는데니까 이게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x의 상한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알파2도 상계니까 상계 중에서 가장 작다 그러니까 요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럼 대소관계에 의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대소관계에 의하면 알파1과 알파2는 뭐가 된다? 같다란 뜻이 되겠죠? 오케이? 자, 하한도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면 되겠죠? 즉, 요 그림에서
초록색은 초록색으로 번역한 거고, 보라색은 보라색으로 번역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조금 오버해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상계가 있으면 상한은 항상 있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요. 우리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했잖아요. 상계가 있을 때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상계를 상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상계가 있으면 진짜 상한은 있는 거야? 요거를 이제 데데킨트라는 사람이 관심을 가진 거예요. 자, 그래서 A라는 집합은 전체 집합을 무엇이라고 놓았다면, 유리수라고 놓았다면 A라는 집합은 0보다 적거나 같거나 또는 X제곱이 무엇보다 적은 거? 2보다 작은 집합. 그럼 여기가 A라는 집합이 돼요, 여기가. 그렇죠? B는 양수이면서 X제곱이 무엇보다 큰 거예요? 2보다 큰 거니까 여기에 있는 요 집합이 바로 무엇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B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A와 B의 합집합은 유리수 전체 집합이죠? A와 B의 공통원소는 존재하지 않죠? A에 있는 원소는 B에 있는 원소보다 적죠? 그러면 이 문구를 본다면 얘가 A의 상한이면서 동시에 무엇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A의 상한이면서 B의 하한이라는 말은 성립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분명히 무엇이 아니에요. 유리수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유리수가 되면 상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상한이 있다는 보장은 할 수 없는 거고, 하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하한이 있다는 보장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공간이 바로 실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수라는 집합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거 수평선을 그려놨습니다만 그냥 습관적으로 수직선이란 말로 쓰겠습니다. 수직선을 우리가 실수라는 전체 집합을 수직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의문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데드킨트였고, 실제로 설명할 수 일반적인 내용으로는 수집합을 수직선으로 표현해 줄 수 없다야. 유리수를 봤더니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게 이제 실수 집합이고, 실수에서는 실수 전체 집합을 이렇게 수직선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논리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건데, 요 얘기는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교과 경론과 연계되는. 자, 다시 가서 보시면 실수에서는 반드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내가 예제 3번과 예제 4번은 생략하겠습니다. 따로.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뭐 이건 당근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완비성 공리라는 것은 공집 어디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에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 X가 주어졌을 때 위로 6개이면 반드시 무엇이 존재한다? 상한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완비성 공리예요.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X가 무엇이면
아래로 유계이면 무엇이 존재한다? 하하는 존재합니다가 돼요. 그래서 책에서는 얘를 공리라고 정리하면 얘는 정리가 되는 거고, 어떤 책은 얘를 공리라고 하고 얘를 정리라고 쓰는 책들이 있는데 뭐 같은 말이에요. 뭐 요거를 이제 보시면 아래로 유계라는 말이니까 요 뜻이 되면 이때 마이너스 x를 해주자 이렇게. 그러면 이 말은 아래로 유계니까 잘못 썼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아래로 유계란 뜻이 요 뜻이죠? 그럼 요 말은 마이너스 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마이너스 x는 위로 무엇이 돼요? 위로 유계가 되는 거죠. 위로 유계가 되니까 무엇이 존재합니까? 이것에 상한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한 입실론 델타를 적용시켜주면 얘가 x에 마이너스 알파가 x에 무엇이 된다? 하한이 되는 꼴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얘나 둘 다 그냥 완비성 공리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위로 유계이면 상한이 존재하고 아래로 유계이면 무엇이 존재한다? 하한이 존재한다. 어디에서? 아까 우리가 예로 든 게 유리수에서는 그런 게 존재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그랬죠? 실수라는 곳에선 그런 것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완비성 공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정리 1.14까지 얘기가 됐죠? 자, 좀만 쉬었다가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죠.